더 숲에서는 종종 한국 영화, 독립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의 경우에는 하루 약간 데이를 모아가지고 전작전 비슷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장병희 감독님의 장편 영화를 틀었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외출이라고 하는 뭐 한 60분 조금 넘어가는 흑백 영화인데 저는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간 예매율이 떨어져 있긴 하는데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전에 맥북이면 다 되지요라는 단편과 40분에 해당하는 미스터 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화를 만드신 장병희 감독님하고 그리고 미스터 장의 주인공 이모준 배우님이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히 앉으셔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감독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숲에서 제안이 왔을 때 엄청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걱정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여서 지금 굉장히 사실 겁도 나고 그런데 한번 열심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병희 감독님이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북이면 다되죠와 미스터 장 그리고 할머니의 외출에 출연했던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호준 배우님은 전 예전에 제가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 하던 시절에 처음 뵀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사실 좀 얼굴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쉽게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드라마죠. 아까 뭐 찍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그널2가 크랭크업 됐다고 끝났다고 해서 아마 또 거기에도 나오시는 호준 배우님을, 그건 TVN에서 먼저 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보실 수 있는, 넷플릭스도 바로 연결해서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서 물어볼게요. 약간 질문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가야 될지가 좀 궁금해서, 혹시 여름이 지나가면을 보신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서. 네. 그리고 할머니의 외출 보신 분. 네. 확실히 좀 적긴 해요, 이 작품이. 전 제일 좋은데 사실. 그리고 네, 좀 전에 단편 두 작품 맥북 보신 분. 네. 그래도 많이들 보셔가지고, 네, 여름이 지나가면과 단편을 중심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준 배우님 할머니 외출에 그 보험회사 직원 캐릭터도 씬으로 따지면 2씬인가 3씬 정도 나오시는데 나름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것도 기회가 되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편히 여쭤보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은 질문 이어 받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보통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하면은 조금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궁금하신 거 얼추 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배려할 테니까 마음속에 꼭꼭 쟁여두셨다가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감독님께 이제 단편을 이제 먼저 저희가 본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건, 원래 영화 쪽 전공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왜 굳이 하필이면 영화를 왜 하시게 되었을까가, 사실 영화의 공간도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시골이기도 하고, 네. 뭐 흔히 영화의 정서가 요즘 세대들한테는 되게 도시적인 공간에 한정돼 있기 마련일 텐데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저 시골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영화를 찍기로 하신 건지, 사실 그게 다른 감독님한테 잘 안 하는 질문인데 감독님한테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영화 관련 전공자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문학 이쪽도 아니었고, 그냥 그 영화 보는 거랑 소설을 보는 거를 좋아했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소설을 써보겠다는 이런 되게 그렇게 까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4, 5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어디 걸릴 만한 글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교내에서 대회하면 먹히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설을 하면서 제가 수입을 좀 벌고 싶었는데, 그때 그 알바 천국에서 제가 영화나 영상 관련을 검색해봤어요. 제가 아예 영화 현장을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화는 안 나오고, 그때 JTBC 마녀사냥 FD 구함
220만 원 뭐 그런 글을 봐가지고 아 서울에 가면 그래도 어떤 영상 관련 일을 하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막연하게 올라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냥 교육을 받다가 그 교육을 받는 친구들 중에 독립영화 뭐 조연출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현장에 처음 불러줬던 게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영화 일을 하면서는 그래도 뭐 소설을 병행을 했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나는 소설도 만들겠다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를 쓰고 지원을 받게 되면서는 아예 소설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맥북이면 다디죠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제가 시골 배경을 어떤 이유로 쓰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찍어보면서 제가 돌아봤을 때는 어떤 두 환경이 만나서 뭐가 발생하는 그런 거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골에 산 적도 없거든요. 다 도시에서 살았었고 어쩌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줬던 본인의 시골 얘기들 이런 거가 꽤 큰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또 얘기하다가 네. 할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두 환경이 만나서 발생하는 게 궁금했다, 재밌겠다 하는데 그 두 환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름이 지나가면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어릴 때 기준이처럼 흔히들 말하는 중산층의 가정. 근데 그게 좀 비겁하기도 하고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 우리는 뭔데? 중산층. 그래서 내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냥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떤 3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부도를 맞기 전까지 저는 되게 청렴하게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대학생인데 나는 배고픈 대학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딱 10만 원으로 그 모든 생활을 했었어요. 다 하면서 밥값 포함해서 다 하니까 그 어떤 배고픔도 나는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경험을 부도를 딱 맞고 제가 바로 느낀 점이 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가난이라는 게 되게 불편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 상황이 되니까 그거 엄청 공포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 했던 나의 어떤 대학 생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청렴이라고 좀 비꼬아 말하긴 했지만 그런 검소한 삶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놀이를 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 스스로. 그러다 보니 그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를 계속 만나는 이야기. 좀 더 이거는 고약한 마음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중산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저게 정말 자기 진심이라고 믿고 있구나. 이런 거는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런 고약한 마음에서 자꾸 이야기를 좀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골과 다른 환경이 자꾸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장기하 씨가 자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싸구려 커피 노래로 첫 앨범에서 수록을 했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뭐 감독님은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뭐 지금 장기하 씨를 비난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라는 건 항상 작가들이나 감독들한테 흥미로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까 부도 때 뭐 아픈 얘기지만 아버님께서 300만 원 주셨다고 하니까 그거 맥북 가격인데라는 생각이 또 퍼뜩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꽂히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마음대로 함부로 좀 해봤고요. 네. 그 호준 배우님은 이번 장편이 여름이 지나가면에서는 그때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젠 그만 우리 보자 이렇게 해서 안 보시게 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스터 장을 찍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때 좀 촬영하면서 감독님하고 워낙 친하니까 좀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촬영하면서 뭐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애드립 같은 걸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좀 감독님이 좀 질리시지 않으셨나.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일정도 안 맞았을 것 같고, 예, 뭐 또 이렇게 매번 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두 분 뭐 싸우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미스터 장을 보면 좀 젊은 이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물어본 게 그쪽 이제 경상북도 사람 맞냐고 사투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랬더니 대구분 맞으시다고. 그렇게 사투리 연기를 할 때 약간 편한지 배우로서는 약간 그런 게 좀 사실 영화 보고 나서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어떤 화술적인 면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서를 그 대사에 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는 왜 여름이 지나가면 땐 캐스팅 안 하셨는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어쨌든 단편에 주인공도 있었고 할머니 외출 때까지 계속 같이 하셨는데 호준 배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물론 시간이 맞아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외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3편씩 같이 한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뒤에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그 2013년도 뭐 그 4년도인가 그때쯤 처음 뵀었거든요. 서울에서 뵀었어요. 네. 그때 이모준 배우님이 대구에서 뭐 극단 활동도 하시다가 그 서울에 이제 영화 쪽 연기를 하겠다고 올라오신 상황이었고 저도 한 번도 어떤 영화나 이런 걸 안 해본 상황에서 스텝 딱 한 번 해본 상황에서 그냥 영화를 꿈꾸고 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엄청 또 친한 건 또 아니었고 엄청 친하거나 그래 그냥 오메감에 좀 뵙고 그때 이 형님 저기 나중에 무슨 연기를 할지 모른다고 영춘권 배우고 그러셨거든요. 영춘권 배우러 가시 막 기억도 나고. 배우들이 이상한 거 많이 배워요 보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1년 안 지났을 거예요. 그 알게 되고 안 지났을 때 맥북이면 다 되주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제작 지원이 돼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어떤 역할이 있었고 그냥 뭐 부탁드려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엄청 열악해가지고 뭐 엄청 적은 돈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는데 형님이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또 호의를 가지고 있었죠 형님한테.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맥북이면 다대해줘라는 작품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독립영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저는 되게 작은 역할로 나왔었지만 그 작품이 되게 영화제를 많이 가면서 이제 덩달아 저도 많이 좀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작품이죠. 맞아요. 2016년도에 화제의 단편 중에 하나였었죠. 미스터 장에서는 주인공으로 호준이 형님이 저한테 장난쳐서 그래 뭐 안 했나 뭐 모르겠어요. 그 이유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른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번 작업은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제작사를 두고 있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인물들을 실제 배역과 배우들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 어쨌든 미스터 장에선 주인공으로 딱 하겠다고 그땐 이미 정해놓고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모준 배우님과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기회가 또 빠르게 찾아와서 그게 아마 그 여름이 지나가면 제작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지원해 놓은 상태에서 이 단편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 제작 지원이 또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2021년에 촬영했었고 미스터 장을 2022년에 여름이 지나감을 촬영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그 미스터 장 보셨으니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뒷이야기가 좀 궁금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끊어지는 시점에서 진짜 아나운서 전직 출신의 이 인물과 이장님과 분명히 이제 화면에 안 보이지만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이장님이 나타난 걸로 짐작이 충분히 되고 앉아 하면서 뭔가 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툭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감독님이 소설 쓰시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 뒷이야기도 더 진행하거나 해보고 싶었던 욕심도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모르겠네요. 사실 그 뒤에 어떤 큰 이야기를 상상하진 않았었고요. 영화 나온 김에 영화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권력형 인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궁금했다기보다 제가 살면서 한두 명 정도는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결국 그들은 딱히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은 권력 그 자체에만 있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저 또한 한 번에 알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 어떤 배신감도 들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이었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 엔딩 이후에는 다시 필요하니까 권력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좀 더 이장이 장사장을 닮아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정도로 막연한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권력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그쵸 여름이 지나가면에서도 사실은 기준이란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골에 한 6년 있으면 그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매년. 그래가지고 미리 초등학교 때 와서 그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얘기로 시작이 되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영준이 그 형제와 이제 맺는 관계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들의 세계 중에 하나일 텐데 영훈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플스도 갖다 주고 뭐 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권력에 눌리게 되거나 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할머니 외출은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맥북이면 다 대주에서도 뭐 사실은 엄마가 따지고 보면 아들을 못 이기는 얘기인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네. 그래서 결국 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팔고 그리고 선풍기와 맥북을 사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감독님이 좀 관심 갖는 얘기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단편도 그렇고 사실 장편에서도 여름이 지나가면 또 뒷얘기가 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항상 이렇게 끊고 상상하게 만드는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완결성보다는 그걸 굳이 전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약간 이런 자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결말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앞에 말씀하신 권력에 대해서 아마 여름이 지나가면은 좀 더 저의 경험이 가까운 얘기니까 제가 다른 GV 자리 때 많이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기준이와 좀 닮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기준이처럼 실제 권력을 좀 져서 비행을 해본 건 아닌데 단순히 그런 걸 좋아했어요. 학원 폭력물이나 느와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런데 관심이 많았었고 근데 그게 그때는 이해 안 되고 신비로운 그 권력들이 막연히 좋았던 거죠. 말 그대로 재미로 기준이처럼 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냥 신비롭다고 받아들였고 그걸 또 좋게만 해석했던 과거가 있고요, 저한테. 그리고 그 미스터 장에서의 권력은 시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했던 경험인데, 글쎄요, 이거 사실 권력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이야기를 쓸 때 먼저 떠올리는 말은 아니고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조금씩 들어와지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이게 꽤 완결성이라고 느껴지는 결말.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글쎄 열린 결말을 의도한 느낌은 저한테는 안 받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엔딩을 딱 했을 때는 그 다른 선택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까지 저는 했다고 생각해서 뭐 사실은 그런 엔딩을 쓰긴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여름이 지나가면에 대해서 GV도 많이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저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단순히 그 엔딩에 대해 그런 엔딩이 적절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좀 더 그 인물들 극중 인물들한테 좀 더 다른 걸 내가 더 기대해도 될 법한데 사실 제가 빨리 기대를 닫고 있었던 건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름이 지나가면은 뭐 이게 약간 대중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좀 결말을 지어가려는 쪽으로 확실히 닫힌 쪽으로 더 많이 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세 편에 어쨌든 할머니 외출이 이제 60분 넘어가니까 장편이라면 장편일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2시간 가까이 가는 장편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는 뭐 빨리 닫을 수 있는 길이상의 핑계라면 핑계, 어떤 뭐 합리화라면 합리화가 가능할 텐데 한 이제 1시간
40분, 50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끝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또 생기잖아요.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을 더 많이 고민하셨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상대적으로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이 이야기는 어떤 아주 저의 어린 시절 막연하게 시작할 때 시나리오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어린 시절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써야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기 전에 엔딩을 먼저 생각했던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아이들. 근데 그게 막연하게는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 못하고 되게 감정적인 반응처럼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마치 토라져서 가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뭔가 더 큰 어떤 탈락의 의미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갔던 거여서 이게 그 엔딩을 정해놓고 시작하다 보니 쓰면서 엔딩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글로 가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엔딩을 먼저 설정하고 쓰셨던 건 아니었죠? 네, 그 전에는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임 배우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어쨌든 미스터 장을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뭐 그때 많이 또 얘기도 하셨을 거고 아무래도 가장 전 재밌던 장면이 어쨌든 동네 뭐 형들이죠. 형들과 이렇게 주민들과 막걸리 마시면서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그 장면이 되게 친숙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리얼해서 저는 내가 어디 술집에 앉아있다가 항상 목격하게 되는 뭐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여서 사실 다른 배우님에게 제가 되게 친숙한 건 좀 아니기도 해서 그때 그 장면 때 어떻게 배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그 갈등의 장면을 끌어내셨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에 그 세 명의 인물의 어떤 갈등이 느껴지게끔 좀 보여졌던 이유는 어쨌든 감독님이 쓰셨던 시나리오에 이미 그게 다 구축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형들로 나왔던 두 분의 배우님은 사실 같은 대구 이제 출신 배우였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극단에서 아시던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같이 연극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케미가 있었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약간 척하면 좀 약간 또 들어오는 또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저는 뭐 정말 편하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그 장면만 유일하게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진짜 리얼하게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영화 제일 크게 전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었고 그 배우님도 어쨌든 작업을 하시면서 이 얘기 좀 더 가도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부분 엔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45분인가요? 40분. 지금 40분. 40분. 이제 가편집본을 처음에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이거는 장편으로 그냥 조금 더 편집을 좀 늘려서 장편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감독님만의 이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중편으로 밀어붙이시는 게 있으셔서. 근데 또 주위에 이제 이 영화를 보셨던 지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항상 하세요. 너무 아쉽다.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을 때마다 감독님한테 바로 전달을 했었죠, 항상. 근데 감독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답장 안 했어요. 그런 사이시군요. 네. 근데 사운드적으로 좀 아쉬운 게 그때는 감독님이 어쨌든 테크닉적인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할 때는 아니시긴 했겠지만 그 사투리다 보니까 이게 전달되는 게 좀 고민은 되거든요. 극장에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안개를 표현한 운무에 대한 거 사실 운무가 안개가 오면 산딸기를 비롯한 농작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농작물들은 운무 때문에 더 잘 되는 농작물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운무라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라는 걸 저도 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지만이 좀 이해가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운무 장면들도 인서트로 넣으신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다 보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 고민도 그때 현장에서 워낙 이게 로케이션 촬영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경험도 여러 가지로 하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제가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느끼는 바는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시니컬하게만 표현하려고 딱 너무 좋게 말하면 절제돼서 표현하려 하다 보니까 전달력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어쩌면 조금 더
점점 친절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게 어쩌면 그 소설과 가장 달랐던 것 같아요. 소설은 어떻게든 뭐 제가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수정도 되고 하니까 좀 거기서는 최대한 그렇게 해봤다면 조금 더 영상이나 이렇게 보여줄 때는 내 기준보다는 조금 더 항상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아마 미스터장 찍을 때까지는 그냥 조금 더 그 할머니 외출이라는 게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실패의 의미도 크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운무나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모르겠네요. 딱히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대사 전달이 쉽지 않은 캐릭터들을 선택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쓴다든가 치매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름이 지나가면서도 딱 대사가 바로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감독으로서는 꽤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감독님 그 분위기를 믿고 그냥 가시는 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지금은 더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아가지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여름이 지나가면을 이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보고 완전 팬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왔는데요. 네. 일단 저도 감독님과 비슷하게 이제 그 수성못 바로 옆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대구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영화를 이제 많이 보고 이제 즐기는 그냥 대학생인데요.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맥북이라는 단편을 보면서는 뭔가 할머니의 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면에서는 또 저희 집도 중산층이라서 중산층과 뭔가 도시의 자본주의가 시골에 이제 뭔가 스며들어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되게 잘 느낀 것 같아서 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른 인터뷰를 봤을 때 여름이 지나가면의 포스트 프로덕션이 되게 길었다고 읽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 편집의 박자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이들의 표현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어디에서 끊을지를 되게 고심해서 고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편집할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특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에서 오늘 보고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작품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들과 소통을 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 디렉팅을 하실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감독님은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일단 후반 작업 때 그 보여주는 것과 안 보여주는 거를 뭐 결정하지는 사실 않았고요. 그게 시나리오 단계에서 보통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항상 편집 단계에서 이번에 처음 편집 기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왜 이거밖에 안 찍었냐? 왜 이 다음을 안 찍었냐? 왜 인서트를 안 찍었냐? 우리 인서트 진짜 없거든요, 우리 영화에.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딱 시나리오 나온 만큼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고민은 아마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보여질 것과 안 보여질 것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근데 후반 작업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1씬을 편집을 해놓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 끄고 그 다음날 편집을 하려고 열면 1씬을 플레이 해보잖아요. 그럼 또 꺼요. 이게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니까 원형 탈모가 오는 거예요. 뒤통수에 한 손바닥만하게 왔었어요. 그렇게 와서 한 6개월 동안 게임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아예 편집 아예 놨어요. 아예 놓고 머리 계속 축구 게임만 하신 거예요? 네? 축구 게임만 하신 거예요? 플스 게임인데 플스5 아시죠? 뭐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 기사님을 구하게 됐고,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 사이클대로 하면 1년씩 더 빨라져도 됐을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어떤 감독도 사실 첫 번째 편집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배우들과의 소통. 네. 제가 어떤 특별한 디렉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모든 대사를 제가 해보고 하긴 하거든요. 제가 다 해보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대사를 해보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막 좀 뭔가 이 방향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는 내가 그냥 해보기도 하는데, 근데 뭐 연기를 보여주는 감독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글쎄요 그냥 좀 말씀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뭐 아역 배우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씬의 상황만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먼저 제가 어떻게 준비해 왔고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보시고 난 뒤에 뭐 크게 자기 큰 그림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면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오케이를 해주시고, 테이크를 또 많이 가시는 편도 아니셨던 것 같고, 그죠? 미스터 장 때 제가 이제 애드립을 자꾸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NG가 나서 예, 테이크를 많이 갔던 적은 있었지만, 예. 제 생각에는 그 캐스팅 과정에서도 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연기 말고 그 한 배우로서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태도나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결국엔 배우가 뭔가를 A를 준비해 왔으면 A를 항상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컨디션도 다르고 혹시나 내가 다른 방향을 했을 때는 배우 본인이 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 오디션 볼 때 좀 연기만 본다기보다 조금 그 사람을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그 수정하는 게 그렇게 두렵진 않더라고요. 연기를 수정하는 게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름이 지나가면 해서 아이들하고 작업하신 건 처음이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감독님들 따라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감독님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좋잖아요. 연기들이. 그게 따로 뭐 거의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배우들이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연기는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선배 감독님들이 미성년 배우의 경우에는 뭐 집중력이 어떻고 혹은 뭐 표현이 어떻고 이런 건 이런데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걱정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더 나았고 그래서 특히 그런 걱정을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제가 디렉팅을 했을 때 제 디렉팅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이 자기가 준비해온 게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아예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준비해온 거를 지키는 이 줄다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는 안심이 되어서 좀 더 편하게 디렉팅을 했고 그러면 자기가 준비해온 거에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준비해온 게 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준비해온 게 있다면 적어도 이 캐릭터 안에서 일관성은 얘는 알아서 담보가 되니 제가 필요한 방향만큼만 땡기면 되는 뭐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독님 작품을 항상 뭐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무조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면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배우들을 다루는 어떤 스킬이나 마인드 같은 게 굉장히 일단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있고 워낙 배려심이 많으셔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그 캐릭터에 감독의 색깔을 넣으려고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지키려고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색깔을 유지시키되 그 안에서 약간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주시는 그런 식으로 디렉션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이 지나가면을 보고 그 감독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서 다른 단편들까지도 이렇게 챙겨보게 됐는데 질문을 제가 적어봤는데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네. 저 혼자 그 질문 기회를 독점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 2가지만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맥북이면 다 되지요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나서 하신 인터뷰 중에 네. 아직은 내가 정확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뒤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찾으신 건지 아니면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이루어졌으며 어떤 과정에서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 발견하셨는지 네네. 그 다음에 이 단편들이랑 장편을 다 보고 나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면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미묘하고 섬세해서 조금만 더 거리를 두더라도 잘 보이지 않을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인간성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측면의 소스를 조금 본인 스스로에게서 좀 가져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내면들로부터 거리를 좀 둬야지만 이제 관찰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원래부터 좀 메타인지가 되게 높으셔서 잘 그걸 좀 깨닫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걸 좀 관찰을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맥북부터 그 아까 네, 첫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맞아요.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맥북이면 다 되지요라는 작업은 제가 소설을 쓰는 중에 이런 게 있다. 그 일주일 뒤에 마감하는 제작 지원인데 그 시나리오를 쓰다가 막 써가지고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연출이라는 포지션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촬영 감독한테 시나리오를 딱 보여줬을 때 나는 나랑 똑같은 걸 상상할 거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이거 다른 식으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이렇게 또 풀샷이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너무나 그게 당연해서 세상에 또 시나리오를 소설의 어떤 작가처럼 쓰면은 연출은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맥북이면 다 되지요 때 처음에 뭔가 나랑 너무 다른 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를 계속 그런 걸 느끼면서 봤거든요. 근데 내가 연출이라는 걸 상상하는 머릿속에는 이 소설이 저한테는 영화나 이미지로 다 구현되어 있지만 찍으면서 그 한계나 현실적인 제약을 계속 부딪히면서 그 경험하는 스태프들한테 많이 기대서 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딱 나왔을 때 뭐 물론 잘 됐지만 근데 그 결과와 다르게 저한테는 이게 완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의미에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 외출은 오히려 그 맥북이면 다 되지요에 대한 저의 부족함과 그런 반발심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도 뭐 피드백도 아무도 안 받았고 제작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때는 콘티는 원래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혼자 그리는데 콘티를 그렸고 별로 타협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현실도 타협 안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게 단편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 60분이 나온 거거든요. 러닝 타임도 나는 구애받지 않고 일단 해볼게. 나는 이걸 뭐 알아야겠어. 뭐 이렇게 해서 막 찍은 거죠. 물론 맞아요. 정말 마음대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칼라로 찍으셨다가 흑백으로 마음대로부터 바꾸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화면 비율은 2대1이거든요. 처음부터 그거는 촬영 감독님이 너무 고집해서 나는 화면 비율의 차이도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가시죠 했던 것 같고 컬러로 찍었는데 그 컬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묘하거나 뭐 어떤 그런 지점을 하고 제가 그 두 번째 질문하고 뭐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인간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저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거를 윤리적으로 뭔가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만 저는 좀 다루고 싶기는 해서 그래. 근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중산층을 제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나의 과거를 투영해 보면서 할 때는 사실 되게 고약한 심보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어떤 고약함을 내가 드러내는 거에 대한 쾌감도 좀 있고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 거 같고요. 근데 그게 되게 크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그렇게 흘러가기 또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아요.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도 제가 사실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취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엔 이게 말씀하신 저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현실에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야기를 쓸 때 내가 현실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거는 싫어서 이야기를 탁 만들면은 또 최소한의 그건 있지만 그래도 아예 새로운 세계처럼 뭐 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서 점점 만약에 제가 능숙해져서 영화나 이야기에 더 능숙해지면 되게 이상한 인물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게 또 당연한 세상일 수 있고 영화 안에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미스터 장도 똑같거든요. 기획 때
권력형 인간 뭐 이렇게 말은 시작했지만 이장도 그렇고 장사장도 그렇고 둘 다 저긴 하거든요. 제가 누군가한테 되게 선의를 도와줄 때의 마음일 때 저와 받을 때의 마음일 때 저가 이렇게 저는 둘 다 저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 서운한 감정이 따로 있잖아요. 공유되지 않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받는 사람은 너 아무 조건 없이 준다 해놓고 그게 그렇게 말을 해. 뭐 이미 부채감이 주고 받은 건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저를 잘 또 봐주신 것 같아요. 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감독님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지만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건데 그 캐릭터들이 선과 악이 딱 구분되지 않는 어떤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 어쩌면 되게 위선적인 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또 되게 평범한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면들이 항상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여름이 지나가면 영훈이가 나쁜 애냐라고 단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 거죠. 사실은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고,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찾아와서 만나지 마 기준이랑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임에 분명한데, 또 영훈이는 또 그런 걸 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알아서 말을 하게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긴 합니다. 그건 뭐 할머니의 외출에서도 아빠 같은 캐릭터도 되게 효자 같지만 또 사실은 지금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을 계속 합리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뭐 그게 다 감독님한테 하나의 마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어떠신지? 마지막에 질문 한 문장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마음. 하는 측면이 아니라 네네. 계속 어떤 영향 관계 안에서 네네. 선한 면, 악한 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계속 네네. 모든 영화에서 들긴 네,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악이란 표현이 뭔가 저한테는 조금 네. 명쾌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외출도 결국엔 그 요양원에 부모를 보낸다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 평가받는 어떤 도덕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큰 사람은 오히려 맞죠. 이게 본질이 이제 흐려지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의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몇 년 만에 영화를 봤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 외출에서는 어쨌든 요양원을 처음 보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직원이 이제 간호해주는 여성분이 아무리 평균적으로 봐도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되게 자격지심으로 바로 반응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 억압된 감정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더 높은 약간 수간호사쯤 되는 분이 뭐 더 좋은 것을 또 소개해 줬을 때 바로 가는 거 보면서 저것도 약간 속물스럽구나 라고까지도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다 건드려 주시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 질문 주셨던 거 맥북 때 그때 이제 감독님이 촬영 감독님과 하다 보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찍지 않네? 근데 이게 감독님 영화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풀샷뿐만 아니라 롱샷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체가 드러나는.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코스웍을 거친 촬영 감독들의 기본적 찍는 방법은 나눠 찍기를 고려해가지고 되게 타이트하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그 공간이. 사실 그건 비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이게 16대 몇이냐, 2대 1이냐라는 문제이기보다는 감독님이 보여주는 건 이 인물들이 다 한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아마 맥북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집에서 찍은 샷들이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어요. 봐도 저걸 왜 저렇게 편집을 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들을 그래도 좀 찾으셨다라고 이제 약간 그런 질문이시기도 한 것 같거든요. 좀 그래도 이렇게 찍는 게 혹은 이런 스타일로 화면들을 구축하는 게 내 방식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알겠다 혹은 좀 찾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방금 해주신 표현만큼 딱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고는 말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콘티를 계속 그리거든요. 제 콘티는 제가 다 그리는데 그리면서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바는 있으나 그게 아직까지 뭐 정리가 돼서 말로 뭐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되게 그릴 때 되게 간단한 건데도 현장에서 그 촬영 감독이 뭔가 카메라 포지션을 바꾸려고 하면 이유 없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그게 생 고집이 아니라 왜냐면 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열릴 때도 있는 반면에 되게 안 되는 무언가가 생기는 걸로 봐서 있긴 있는데 그거를 뭐 정리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름이 지나가면에서 가장 그래도 이 장면은 너무 좋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장면 이런 식으로 찍고 싶은데 이렇게 찍혔다라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촬영한 지가 오래돼서 근데 저는 찍을 때는 약간 생각보다 이게 밍숭맹숭한가 싶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엔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쓰레기장에서 나누는 그 대화와 그 엔딩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마 그 장면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뭐 되게 어떤 엔딩이나 되게 하이라이트나 극적인 장면을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엄청 이게 타이트하게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일상적인데 이들은 일상적인데 보는 내가 엄청 다르게 일어나는 뭐 그런 거를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엔딩이 제일 저한테 큰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장에서 풀스 막 애들 집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네네. 또 되게 좋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긴 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이제 맥북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이름이 맥북이었다라는 게 더 좀 그랬었고, 제가 이제 세 편을 보다가 문득 네.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의 어떤 그 강기루 배우님의 선생님 역할을 이무진 배우님이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근데 앞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회사 문제 때문에 뭐 안 됐다고 했지만 저 강기루 배우님 진짜 좋아하고요. 기루 배우님 회사 문제고 제가 제일 좋아가지고 한 겁니다. 너무 저 기루 배우님한테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형 때문이잖아요. 죄송한 생각이 너무 들어서 말씀을. 예. 그래서 이 장면 정말 이무준 배우님께서 역을 맡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강기루 배우님은 극 중에서 여름이 지나가면 자체에서는 이제 표준어를 그러니까 외지인들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나오시잖아요. 기흥가족이랑 경찰관 한 분이랑 선생님. 제가 그때 안 그래도 그때 그 강기루 배우님 나오셨을 때 GV 때 여쭤봤어요. 왜 사투리 안 쓰시냐고 했더니 아마 저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무준 배우님께서 하셨다면 사투리를 쓰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약간의 두 분의 어떤 이미지 차이가 있어요. 되게 기루 배우님은 조금 자상한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왠지 약간 표준어가 어울릴 것 같긴 하고 호준 배우님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계신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영화에 맞는 사투리가 또 적합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무준 배우님이 그 여름이 지나가면 시나리오나 아니면 영화를 보셨을 때 저 역은 내 역이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욕심이 나지 않으셨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지금도 이렇게 배우님 가셨네 아역 배우님도 아까 오셨던데 거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나왔던 이제 네 분 영문 영준 그다음에 기준 뭐 찬수도 있을 거고 석호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아역이었다면 조금 깊이 있는 질문 아니에요? 이무준 배우님이 내가 만약에 아역이었다면 이 뭐 4명, 5명 중에 아역들 중에 어떤 아역에 조금 애정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되게 신기한 게 감독님한테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좀 궁금한 지점을 많이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강기루 배우 역할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은데 왜 나를 캐스팅 안 했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역 배우 4명 중 4명이죠. 4명 중에 제가 연기 잘한다고 했었던 배우잖아요. 되게 연기가 좋다고 약간 날 것 같다고 영문의 동생 영준 영준 역할의 최우록 배우님인가요? 그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연기하지 않는 연기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역 배우였으면 정말 최우록 배우님 같은 어떤 그런 결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영준 캐릭터의 그 호날두 동작 반복되는 거 내가 왜 여기서 실없이 웃고 있지? 라고 하게 되는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그 화면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냥 그 인물처럼 좀 보였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였고. 아무튼 그 담임 선생님 역할은 근데 사투리 제가 있었으면 아마 사투리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감독님이 또 원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투리로 하지 않으셨던. 그 강기루 배우님도 마산 출신이시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투리를 쓸까요? 표준어를 쓸까요? 그래서 한 5분 생각해 보다가 표준어를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누구는 몇 명은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고민했던 건 아니고 뭐 그냥 그게 기루 배우님 이미지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쪽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지나가면 촬영지는 사실은 뭐 딱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충청도도 있고 여러 공간에서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간들 되게 많은 로케이션을 해서 어쨌든 감독님 영화 규모에서는 이건 로케이션만으로는 블록버스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게 또 되게 힘들기도 하고 뭐 또 새로운 경험이시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맞아요. 지방 올 로케이션 말 그대로 촬영 회차 기간 동안은 뭐 휴차 포함해서 전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 숙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작사를 같이 해 보니까 제가 그런 걱정은 안 하면서 하긴 했어요. 제작사에서 알아서 가이드가 있을 테니 네. 마땅히 했겠지 정도 생각하고 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느 공간이 되게 마음에 드셨어요? 뭐 PC방 공간도 사실 그 올라가는 그래서 애들이 삥 뜯는 그 계단의 공간과 연결되는 그 위치도 되게 기억에 남는 공간들 중에 하나이고 아파트 그 재개발 지금 시위하는 그 단지 위치도 뭐 어디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또 그게 또 찾으려면 또 쉽게 또 찾아지진 또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공간들이 있으셔서 감독님 하시면서 이 공간이 좀 내가 상상했던 혹은 하고 반드시 담고 싶었던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디였는지 뭐 영훈이네 집도 사실 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네, 아마 그 집 로케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실제 사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우리가 세팅을 바꾸고 뭐 그래서 저는 영문의 집이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 어떤 적절함을 찾기도 어려웠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이 안 생겨져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다른 얘기인데 맥북이면 다 되지요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여러 가지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고를 수 있고 뭐 한데 그냥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었어요. 소가 한 마리 있는 집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비용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소 있는 데가 요즘 시골도 많지는 정말 않죠. 없습니다. 그 마을이 하루에 버스가 제가 세대 시골 다니는 사람이라 압니다. 네.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니는 마을인데요. 아무튼 그게 조건이 그 영문의 집도 똑같이 물론 섭외가 되는데 자체가 많이 없지만 이제 그런 마을에는 그런 집들은 보통 노인분들이 사시니까 섭외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였고 찍을 때도 뭐 확신을 가졌다기보다 그냥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이게 그렇게 보일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걱정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엔딩에서 나왔던 그 쓰레기 더미 있잖아요. 그게 그 시골에는 그게 산업 폐기물 앞에 공사장에 실제로 그거를 산업 폐기물을 떠서 거기 막 쌓아놔요. 그 주차장이 미리 뭐가 된다고 만들어 놓고 안 쓴 지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쪽에서 대략 쌓아놔도 아무도 신고 안 하는 시골 동네인데 그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하고 미술팀한테 이거 됐다고 해. 그 촬영 시작하고 1회차를 준비하려고 그 전전단위가 보니까 다 치운 거예요. 그거를 미술팀이 떠온 거예요. 뭐 떠왔는데 물론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됐을까 실제 그 많은 쓰레기들에 비해서. 처음에 그 웅장함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어든 화면인 거네요. 확실히 공간을 찾는 게 영화의 또 절반 이상의 일이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질문은 아니긴 한데요. 네. 그 여름이 지나가면이 딱 틀어지고 나서 초반에 씬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반 안에서 기준이만 목소리가 엄청 낮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이거를 캐스팅하실 때 의도해서 뭔가 조금 더 뭔가 변성기가 온 아이를 찾는다던가 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 뭔가 변성기를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우선순위에 있던 조건은 아니었는데 실제 이재준이란 배우가 오디션에 들어왔을 때 그 연기를 표현을 엄청 잘했지만 연기 외에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자기 연기가 끝나자마자 너무 부끄러워하길래 그러면 뭔가 사춘기의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일단 자기가 정해진 지정 대본이나 자유 연기에 있어서는 부끄럼 없이 실컷 해놓고 끝났습니다 하고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면이 있겠다. 이 엄마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랬고, 그 특히 엄마랑 아들이 부딪히는 씬은 그 재준 배우가 준비해왔던 거에서 거의 뭐 수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했고, 그다음에 나 듣기 좋으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되게 자기가 잘 아는 상황인 것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자주 싸운다고. 그 엄마와 아들 관계 말씀하시니까 사실 맥북이면에서도 초반에 되게 재밌던 장면이 가족이 다 소개가 되는데 아들은 나중에 소개가 되잖아요. 어쨌든 편집의 순서상. 그래서 아들 방에 불이 약간 희미하게 들어왔다가 꺼지는 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아들 방이구나라는 걸 저희한테 인지시켜 주시는데 네네. 나중에 이제 아들이 실제로 자기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화면 보다가 꺼질 때 보면 아이돌 뭐 영상 같은 걸 보는데 저게 진짜 원래 아이돌 영상을 의식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 다른 걸 보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상상과 더불어서 그걸 나중에 보여주시길래 재밌다. 이걸 사실 그때 처음에 보여줄 수도 있었던 건데 네네. 그걸 뒤늦게 이 아들이 그 방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뭘 보고 있었는지가 뒤늦게 나타나길래 이건 왜 이런 식으로 했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은 그쪽 아이돌보다는 맞죠, 더 어떻게 선정적인 영상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얘가 그걸로 뭘 하는지는 딱히 그 타이밍을 제가 고민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쭉쭉 시나리오를 쭉 썼고 그 타이밍은 뭐 수정이나 이런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도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게 딸하고 아버지는 되게 좀 스스럼 없이 있는 그 공간의 관계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한 거와 여름이 지나가면서도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집중돼서 나오는데 맥북에서도 엄마와 아들 관계는 뭔가 미묘하고 거리를 두는 것들이 느껴져서 이게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모르겠으나 감독님이 엄마와 아들 관계를 꽤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할머니 외출에서도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 관계에서 뭔가 좀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더 아버지와 딸보다는 더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아. 제가 뭐 우리끼리니까 저는 친어머니가 이제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전에는 뭐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 뭐 군대에서 돌아가시고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뭐 살다가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사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복잡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를 사랑했지만 이상하게 엄마의 장례식 때도 그렇고 울지를 않았어요. 제가 울지를 않았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울지는 않았는데 그 소설을 쓰겠다고 한 뒤로는 그 제가 쓰는 소설이 아까 말했던 그 시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항상 저는 제가 마치 수필이나 에세이 뭐 쓰듯이 쭉 이렇게 쓰는데 주인공인데 자기가 자기 얘기하듯이 쭉 쓰면 결국 저도 제 얘기를 하면서 남들이 보면 수필일 수 있는데 나는 소설이라고 우기는 글을 계속 썼거든요. 어떤 글을 써도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요. 어떤 글을 써도 엄마 얘기가 나오고 그게 모르겠어요. 뭔가 엄마 얘기를 의식적으로 안 쓰겠다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쓰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뭔가 내 과거의 기억처럼 엄마가 또 한 번이라도 등장한다든지 그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되게 그 신춘문예 내일만큼의 분량의 소설을 처음으로 한번 완성해보고 이제는 안 써야겠다 싶어서 좀 안 쓰는 것 같다가도 그러다가 그 맥북이면 다 되죠라는 시나리오를 쓸 때는 또 느닷없이 엄마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맥북이면 다 되죠가 엄마 얘기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걸 뭐 되게 지금 말로 하니까 이런데 그걸 되게 신비롭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내가 뭐가 인정했죠. 뭔가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거가 내한테 되게 크게 있구나. 엄마 얘기를 자꾸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무리 질문으로.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합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사실 아역 배우들이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어떤 색깔? 예를 들면 좀 막
느와르 같은 어떤 문법도 저는 좀 엿보이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가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인 배우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는 어떤 상업 영화 또는 이제 장르 영화의 틀에서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 어떤 주제의식이 되게 인간성에 있어서 되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 되게 미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규모가 커지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장르 영화 또 뭐 상업 영화의 어떤 틀에서 작품을 해보실 계획도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뒤에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저기 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런 건 있죠. 그 주변에 저랑 이제 동년배나 한 편을 같이 단편 때부터 해왔는데 한 편의 장편을 찍었던 감독님들은 꽤 많은 수가 4부작 시리즈를 써보겠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결정이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제 마음은 그냥 솔직한 마음은 딱 한 편만 더 지원받아서 딱 이 규모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해보면 안 돼. 결정이라는 것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 정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장르적인 특히 노아르의 어떤 장르적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항상 저도 이 여름 시장을 보면서 좀 모르겠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엄청 장르적으로 느와르를 시도하겠다고 찍은 건 아니고 기준이한테는 적어도 이게 느와르적인 성작이 기준이의 어쩌면 착각처럼 초반부가 좀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영문이가 멋있어지려면 이렇게 간다. 뭐 이거는 제가 찍고 나서 하고 있는 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가 제 첫 번째 어떤 추측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또래 아이들 제가 알고 있는 영문이들은 친구 같아요. 영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그렇게 그만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장르적이고 클리셰지만 그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면 유치한데요. 자기들한테 그게 되게 진지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까지 보여줘야 될지 이걸 더 제가 슬기롭게 연출해서 그것마저도 지금 말한 제 의도마저도 전달됐으면 좋았겠으나 적어도 기준이 눈에 저 어린 저의 눈에는 친구만큼 무서웠거든요, 영문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되는데 제가 나중에 느와르를 찍고 싶고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다음 영화도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장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정리해야 돼서 지금 영화 감독님 찍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앞으로 계획과 마지막 인사를 두 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제 개봉 일정 때문에 멈췄는데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것이지 이거 올해 다 쓴다고 내년에 찍는 보장 없고요. 5년 뒤나 7년 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근데 저는 좀 더 빨리 찍으려고 노력할 거고 아무튼 다음 영화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지원금 받아서 한 번 정도는 더 해보고 싶다. 이 정도 마음입니다. 네. 그것도 장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떤 얘기인지 살짝만 너무 많이 말씀 주시면 다른 괴로울 인터뷰에서도 테니까. 살짝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오히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남녀의 어떤 커플이 나오는데 보통 20대쯤 되는 건가요, 주인공들이? 그것도 20, 30. 파트가 좀 나눠져서 이렇게 20대 후반부터 아마 첫 파트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제가 주목하는 건 좀 권력 관계인 거죠.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역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변할까? 혹은 이 둘의 엔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지금의 재미있는 다루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안 오셔서 하나만 더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여기도 역시 자전적 체험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작품이 지금 예정된 건 아직 없어서 최근에 이제 시그널2 크랭크업 하면서 좀 약간 머리를 좀 식히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주도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살이를 갔다 오려고 지금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서 마음을 비우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분을 얻어서 올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감독님 신작이든 진짜 빨리 보고 싶고요. 빨리 찍을 수 있으면 먼 수가 됐든 빨리 찍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호준 배우님은 어쨌든 여러 화면과 채널을 통해서 또 뵐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분들이 또 다음 기회에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